아버지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예. 주식 투자할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증설, 캐파 확대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이번에 AI 칩의 어떤 대장주라고 보는 이유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금 HBM 시장 1위가 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너무하지 않았나.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전문입니다. SK하이닉스 납품권 추가 삼성전자 납품 가능성 최근 1년 동안 354억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조 전사 매출이 1조에 육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10배가 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기술력이 확실히 있구나. 이게 놀라운데요? 프리미엄이 반영이 아직 덜 돼 있다.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2024년도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로 벌써 풀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변화의 모습들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지수는 제한적으로 움직였고 이런 가운데서 섹터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컸었죠. 가는 종목만 계속 갔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존에 가겠던 종목들이 약간은 주춤거리기도 하고 오히려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변화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벌목사 이 시간 통해서 한 종목 딱 픽해서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분, 이 토마토 증권통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매니아층이 딱 있습니다. 네. 상당히 또 일정이라든지 데이터에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의 종목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드릴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듣고 번역을 해 주시죠. 어떤 걸까요? Korea Korea. and America. 지금 무시하시는 거세요? 너무했네. Korea 네. and America. 네. 이거 뭐예요? 번역하면? 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저 성의가 없으시네요. 성의가 없다뇨? 네, 어떻게 준비하셨길래? 저는 좀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니까요. 올해 상반기에 20대 상장사의 이 주식 부호들이 쫙 있습니다. 아마 예.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삼성의 누구, 현대차의 누구 있으시죠? 그렇죠. 이분들 다 통틀어서 상반기에 주식이 가장 많이 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주인공이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네. 보통은 삼성전자 이렇게 좀 덩치 큰 회사들 지분 조금만 갖고 있어도 주가 오르면은 주식 보유 가치가 금방금방 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힌트 두 가지 속에서 네. 아마도 가닥을 분명히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정답 VCR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명실상부 1등 산업,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기술,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한동안 경기 불황에 수요가 위축되면서 업황 부진에 몸서리를 쳐야만 했지만 지난해부터 서서히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압도적인 연산 처리 능력이 필요한 AI 산업, 이와 함께 더 많은 반도체가, 더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HBM인데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D램 여러 개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성능을 확연하게 개선한 반도체로 볼 수가 있는데, 이 HBM을 선도하는 세계 1위 업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고요. HBM의 후공정 작업에 필요한 TC 본더, 열 압착 본더라는 필수적인 장비를 만들고 SK하이닉스에 공급해내는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미 반도체입니다. 2017년부터 HBM의 필수 생산 장비인 TC 본더 장비를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에 공급하기 시작한 한미 반도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건 지난해 파트너인 SK하이닉스가 미국 엔비디아의 HBM 납품사로 선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 여기에 이어지는 SK하이닉스의 질주, 이와 함께 한미 반도체도 엄청난 주가 상승 랠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지난해 초 만원대 초반에서 시작했던 주가는 1년이 안 되어서 7만원 근방까지 6배를 올렸는데, 한동안 횡보세를 보이던 주가는 올해 들어 한 차례 더 레벨업,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이제는 슈퍼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과도 비견되고 있는 한미반도체. 과연 한미반도체는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도 K반도체의 대표 장비 회사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한미반도체를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였습니다. 한미 반도체. 제가 왜 그렇게 힌트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제서야 알겠네요, 제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제서 아니잖아요. 네,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네. 알 수가 없었는데. 한국과 도무지. 미국, 네. 한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화내는 거 아니고요. 네. 진심에서. 네. 그리고 제가 드렸던 힌트는 이 회사의 지금 현재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청업주의 장남인 이 곽동신 부회장이 지분이 35%로 최대 주주인데 상반기에만 주식 가치가 3조가 넘게 늘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미반도체가 막 급등을 하면서 주식 가치도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니 정말 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상반기에 대단한 퍼포먼스를 나타냈는지, 앞으로 하반기는 어떨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한미 반도체를 바로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넓은 시야에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BM,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가 아주 각광을 받게 됐는데, HBM이 뭐고, 그리고 왜 떴는지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HBM 약자를 딴 겁니다. 하이 브랜드 와이스 메모리를 줄여서 HBM이라고. 영어가 네, 많이 합니다. 나오는데요? 영어를 얘기하시고 우리 앵커님께서. 역시 제가 수준 있게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약자인데 고대역 폭 메모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역 폭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고대역 폭이 뭔가 생각하실 텐데, 이 네. 대역 폭이란 것이 네트워크가 단위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전달 용량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대역 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가 이제 네트워크에 실려서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역 똑같은 폭이니까.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대역 폭이,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전달될 수 있구나, 전달 용량이 크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D램을 저렇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으로 저렇게 쌓아놨어요. 네. 예, 이렇게 인터포저 위에 쌓아서 요거를 이렇게 D램 메모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쌓은 겁니다. 예, 쌓아서 이게 물리적으로 용량을 좀 확대한 거죠. 예, 그래서 수직으로 쌓아서 다른 단독의 어떤 D램보다 당연히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고용량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정보 전달 거리가 되게 짧아집니다. 예, 그래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메모리와 이 처리 장치 간의 병목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정보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AI부터 해서. 그래서 AI 시대의 어떤 필수제로 여겨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HBM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한미반도체는 HBM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HBM을 만드는데 쓰이는 무언가를 만든다. 이렇게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한미반도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나오는 단어가 이 TC본더라는 건데, TC본더의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TC본더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TC본더를 만들어다가 어디에 파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TC본더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많이 좀 준비를 해서 제가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한번 저렇게 큽니다. 예. 이렇게 커요? 네. 장치네요, 어떤. 사람 키보다 좀 더 커요. 우선 이 TC본더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딩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본딩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기적인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기존 이제 내부 칩과, 그러니까 외부와 전기적 통로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칩과 칩을 쌓는 게 HBM이니까 요 사이 연결할 수 있는 이게 본딩.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 오늘 다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과 칩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본더 장비, 본딩 장비,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이 본딩 장비라는 것이 반도체 칩하고 기판을 연결하는 건데, 연결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아시다시피 이제 메모리 반도체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이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금
고밀접화된 그러한 이 메모리 반도체들을 쌓는 데 있어서 이 TC 본더가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 패키지, 아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서 이 패키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본딩 이 본딩을 거치지 못하면 전공정에서 이미 만들어갖고 디램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거, 그 반도체를 전혀 정기적으로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기술로 볼 수 있고요. 1965년부터 이제 본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때 오래됐네요. 반도체가. 네,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우선은 뭐 1단입니다. 옛날에는 1단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반도체를 기판에다가 연결할 때 선으로 저렇게, 예,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 보시면 선으로 연결했어요. 지금 반도체 칩을 그 기판에 붙일 때 네, 전선으로 연결했죠, 이렇게. 예. 제가 증권사 레포트 보면 저런 그림이 반도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때 저걸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희가 보통 반도체 하면 실물로 기대하는 게 위에서 들여다본 반도체 칩 네모난 거에 그렇죠. 이렇게 뭐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검정색 써 있는 있고 막. 거잖아요. 그거를 잘라서 옆으로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만 몰랐나요?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들 정답을 모르셨을 보시면 돼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야지 이게 뭔가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게 그래서 귀뚜라미 더듬이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서 맞아요. 선으로 저렇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또 원시적으로 연결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플립칩의 이제 본딩 방식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뭐랄까 작은 발들 있지 않습니까? 발들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예. 딱 봐도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깔끔해졌네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금속 배선 와이어 대신에 범프라고, 그러니까 돌기죠. 그런 것들로 이제 금속 물질인데 그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전기적 연결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TSV 공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새로운 게 나왔네요. 네, TSV. 이제 바로 이제 뒤에 그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이어 본딩 기술이 가장 원시적인 건데 그것들을 쌓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네네네. 쌓았는데 이제 TSV는 저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귀뚜라미 더듬이가 이제 없고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예 메모리 반도체를 구멍을 뚫었어요. 예,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이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이제 금속 물질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TSV, 스루 실리콘 바이어라는 그런 기술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3D 적층, 한마디로 수직으로 쌓을 때에 있어서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칩마다 관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전기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금속 물질을 채워서 이렇게 지금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TC 본더가 구멍 뚫는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보시면은 구멍 뚫는 것이 이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깨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끼리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 구멍들이 미세하게 여러 개를 뚫는 거거든요. 한 미세 개만 뚫는 게 공정.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맞아요. 한미 반도체가 바로 TC 본더가 이 본딩,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TC 본더가 얼마나 정밀하게 이 메모리 반도체들을 붙이는지가 수율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율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HBM이 뭐 수율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들어보셨을 텐데, 한미 반도체가 60에서 70%, 이제는 뭐 거의 80%까지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D램 칩에 이제 열하고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층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진동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TC 본더에.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당히 정교하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뭐 아무래도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한미 반도체가 저는 뭐 이번에 AI 칩의 어떤 대장주라고 보는 이유거든요. 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HBM은 D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기판에 붙이는 건데 잘 쌓기 위해서는 이 칩끼리 잘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선으로 붙이는 것보다 그냥 구멍을 잘 뚫어서 얘네끼리 다 붙이면 좋을 텐데 이 구멍 뚫어서 잘 붙이는 기술이 TC 본더. 그러니까 열과 압력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이런 거 상관없이 잘 연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천재. 기다렸어요. 참 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TC본더, 이 TC 본딩 장비가 삼성전자에는 안 들어가고 있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HBM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사실 한미반도체가 있었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 TC 본딩 장비가 있는 HBM과 없는 HBM 뭐 차이가 큰가요? 아무래도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어떤 수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의 본딩 방식 차이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SK하이닉스가 지금 아시다시피 HBM3, 그다음에 HBM3E까지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이제 정확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본딩 방식이 어드밴스드 몰디브 언더필이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MRMUF 어렵게 방식. 만들어놨네요. 요건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개발에 적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접착제 같은 것들을 이제 넣은 다음에 사이사이 넣은 다음에 열로 이제 압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열을 이제 가하게 되면은 휘면상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기술도 되게 정교합니다. 네, 좀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이런 컨트롤 기술들이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노 기술의 집합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또 이게 또 이제 미세화되고 있어요. 또 하반기에 맞아요. 또 이제 점점 더 미세하게 될 건데 이 휘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까 MRMUF 방식은 SK 하이닉스가 쓰는 방식은 액체 형태 에폭시 밀봉제라는 이 보호제를 씁니다. 액체를 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액체를 주입해서 걔가 굳어서 붙는 이런 방식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너무 하셨네요. 잘하십니다. 본드 같은 거네요, 본드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이 필름을 씁니다. 액체를 쓰지 않고, 아까 뭐 에폭시 밀봉제를 쓴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또 발전된 어드밴스드 열압착 비존도성 접착 필름, 한마디로 TC NCF, 한마디로 NCF 기술을 쓰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하이닉스 쪽에서는 풀이고 그 삼성전자는 테이프?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양면 테이프 같은 거예요. 오케이, 얘가 좋아요. 한 번에 되네요. 저 오늘 좀 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상으로 봤을 때 양면 테이프하고 풀 중에서 현재 업계에서는 풀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수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네. 거의 60에서 70%였다가 지금 80%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후발주자인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일본의 회사랑 같이 했었습니다. 이 HBM을 했다가 수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유율도 안 나오죠. 수율이 진짜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안 나오던 불량률이 많아지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벌리는 겁니다. 그렇죠. 100개 만들었는데 50개, 40개가 통과하면 나머지 50개 버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만들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기술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결국에는 일본 거 쓰지 않고 이제 한미반도체 거 쓴다? 예,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역시 본딩 방식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는데 그것이 결국엔 한미반도체 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그 마이크론 이야기를 하신 김에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랑 이제 한미반도체가 손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삼성만 남았다.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알아보니까 삼성과 좀 악연이 있어요? 10년 동안 거래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요거 스토리 알면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2011년 정도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를 대상으로 핵심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1심, 2심 모두 승소를 했어요. 예, 이제 뒤에 6년 뒤 얘기인데 이제 소를 취하합니다. 조금 어떻게 화해 무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기분을 상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세메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세크론이었습니다. 이 세크론을 상대로 반도체 후공정에 쓰이는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 장비입니다. 이게 원래 한미반도체가 가장 잘했던 세계 1위 장비인데 후공정 장비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이 이런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을 가져간다 이런 논란이 좀 많았던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한테는 되게 이게 중요한 장비예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2000년대부터 이 장비를 한 해 수십 대씩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주문이 급감하고 2008년에서 2012년 이 4년 동안 고작 한 대만 삼성전자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세크론은 무려 158대의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합니다. 이거 너무 차이 나네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도 네. 뭐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너무하지 않았나? 약간 보복성. 네, 좀, 예, 그 자회사한테 몰아주고, 네. 예, 그 기술을 가지고 한미반도체는 아예 그냥 장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기분 나쁜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미반도체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수출에 매출에 거의 83%나 나오는 그런 장비인데, 이게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 또 있어요? 예, 세크론이 이제 한미반도체 거래처까지 모두 잠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나라들한테도 네. 세메스 장비가 납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완전히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거의 뭐 이를 갈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대만의 TSMC, 협력사 뭐 ASE, 뭐 그다음에 SPIL 뭐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이 세크론 그 당시 세크론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한미반도체도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거래가 단절이 됐었습니다만. 네. 반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뭐 네, 있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미반도체 기술은 무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170억 원 그 이후로 170억 원 규모의 장비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떤 이슈냐면 우선은 뭐 삼성전자의 HBM 이 수율 부분, 예, 수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본딩 방식을 좀 바꿔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SK 하이닉스가 쓰는 한미반도체와 같이 연합해서 이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임직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율 향상 태스크포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니, 수율이라는 게 그 정도군요. 네, 너무 안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5월 달인가요?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아, GS 맞습니다. 부분.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좀 유명하십니다. 되게 빡센 분으로 유명하세요. 갈아 만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를 갈아 만들어서 무조건 성과가 나오게 하시는 분인데 어떤 대장의 교체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 새로운 협력사와 거래를 틀 수 있는 예,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창업주인 광록원 회장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때 네. 장례식에 삼성전자 임원들이 오셨다고 해요. 예, 요거는 좀 화해 모드가 좀, 예, 좀 느낌이 좀 오지 분명히 않습니까? 메시지를 읽어볼만 합니다. 맞아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그때 빈소로 찾아와서 네. 그냥 뭐 조문하고 간 게 아니라 TC본더 수급 관련해서 일부러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실 때 왔어야죠. 아니, 저는 너무하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느끼는 게 네. 한미와 삼성전자가 싸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기술력이 확실히 있구나. 싸워도 이렇게 화해가 되는구나. 이게 네. 놀라운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술력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가 뭐 이 회사라는 게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뭐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만 네. 뭐 제가 또 이제 이런 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본 내용인데 이거 재미있겠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이런 거 못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TC본더를 네. 삼성전자에 제가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예. 조 단위입니다. 이 정도 단위로 혹시나 만약에 너희가 쓰겠다라고 수주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될 용량이 준다. 납품할? 예, 납품할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청신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이 한미반도체를 같이 하고자 한 것도 결국에는 지금 납품사 확장을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의 추가 발주,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노의 추가 발주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말고도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크게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예, 메모리 반도체 1위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의 어떤 수주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기술력이 있구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도 잘 찍히고 있는지 네.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또 실적으로도 연결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 작년부터 재작년은 있구나 2022년부터 2026년 예상까지 이거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 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이 지금 이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 개 증권사의 이 표를 봤는데 가장 최근 거거든요. 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상향되고 상향 예.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표를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2023년에
1,590억 원입니다. 예. 근데 2026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 하나 더 붙었어요. 와. 10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10배가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더 보면. 많이 파니까 그만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지금 뭐 포도 상당히 높으면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주가가 이렇게 높은 높은 것을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순이익 같은 면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해 보시겠습니다. 올해 1,660억 원. 예, 1,660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2,330억 원입니다. 근데 2026년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올해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배 이상 되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그죠? 한 4배, 5배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뭐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포워드 기준으로 해서 2년 정도, 2026년도 밸류까지 보통 끌어서 그 해에 좀 가장 이슈가 될 때 그 밸류까지 끌어서 보통 주가가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과거 실적에서 지금 내후년까지 실적 흐름 흘러보시면 어떻습니까? 되게 매력적인 회사예요, 아직까지. 네.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표 보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무슨 게임 하나 대박난 회사처럼 네.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아, 맞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60%입니다. 와. 엔비디아도 60%고 뭐 우리 저희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50%대였고요. 맞아요, 리노공업. 네. 예, 뭐 같은 이제 ISC 이런 회사들은 30%대였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입니다. 예, 기술력이 강한 회사이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칩투칩, 칩끼리 연결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본딩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칩하고 웨이퍼 연결하는 것도 있고 칩하고 칩 연결하는 것도 있고 칩하고 기판 연결하는 것도 있고 웨이퍼랑 기판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네. 칩과 칩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거의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도 결국엔 한미반도체랑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독점인 회사들은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저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까지 이렇게 확인되니까 주가 오를만 하겠다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 부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제가 뒤에 이제 그 다음 표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한미반도체 2분기 실적입니다. 아, 네, 요거 지금-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당장 뭐 저희가 이제 연간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4년 우선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 계속 오르죠. 예, 1분기 770억에서 바로 이제 2분기에는 그거에 거의 대략 2배 됩니다. 배네요? 네, 1,300억. 그다음에 또 이제 1,640억, 1,710억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예. 계속해서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고요. 예, 아까 방금 우리 상정 앵커한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업이익률도 지금 37%, 40% 합니다. 예, 이 회사도 뭐 엄청난 회사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잠깐 부문별로 보시면 아까 소웽 플레이스먼트 그 장비가 MSVP입니다. 예. 원래 이것이 주력 장비였는데 요거 매출하고 그 밑에 본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더 이게 바로 본더 쪽이 TC 본더거든요. TC 본더 매출이 엄청납니다. 이거 압도적이네요. 예, MSVP 예전에 이 세계 점유율 1위 요 장비보다 훨씬 본더의 어떤 매출, 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TC 본더가 결국엔 이 회사 즉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지금 뭐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매출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실적도 지금 예상이 지금 매출액이 1,3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20억인데 예.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점적 지위가 있고 레퍼런스가 확보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엔비디아 세계 1위 지금 AI 칩 시장 점유율 90%인 회사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품질이 검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 회사라든가 여러 기타 다른 전 세계 회사들이 한미반도체에 녹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기술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이거 선순환이네요. 네. 좋은 기술력 갖고 있으니까 뭐 다 확인도 되고 점점 더 남는 게 생기고. 네. 이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이 부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1조
전사 매출이 1조에 육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청사진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저도 지금 이 최근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니까 내년 매출액 정말 1조 가능하겠더라고요. 9천억대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미 9천억이 나왔다. 그것도 지금 높아지는 거예요. 8천억대에서 9천억대 네. 나오고 1조대가 이 회사가 제시한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허풍이 아니겠다? 네.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로 HBM 지금 캐파가 작년 말보다 올해 말에 지금 3배 가까운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뭐 최근에 뭐 HBM 뭐 과잉, 네. 과잉 공급 얘기도 나오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여러 무슨 뭐 수요 같은 것들이 이제 부진해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가 떨어지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HBM 어떻게 이러한 그 시장 규모를 오히려 지금 2배 더 지금 확대시키는 그러한 시장,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독점적 지위, TC본더에서는 거의 독점인데 한미반도체 밸류가 낮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신카와나 뭐 ASMPT 뭐 이런 회사들이 TC본더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뭐 진동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캐파도 뭐 상당히 뭐 되게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퍼로 좀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퍼는 뭐 상당히 높아요. 거의 한 8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9배 정도 올해 기준으로요. 벌써 숫자는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네, 부담스러워요. 저도 지금 높습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퍼가 뭐 저평가돼 있습니다만 13배, 16배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평가돼 있고 다른 뭐 주성엔지니어 이런 종목들도 뭐 20배 정도 이래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89배? 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주가 선정할 때 그리고 그 그 업종이 지금 현재 주력 섹터일 때 프리미엄 받는다고 했습니다. 2년 뒤 거. 네. 2026년 퍼가 23배예요. 예, 2026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면 납득되네요. 확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지금, 일본의 뭐 디스코사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반도체 장비에서는 77배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우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저는, 퍼 23배 수준이면 저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반영이 아직 덜 돼 있다. 예,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34배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는 수준인데 저는 국내 탑티어로 봅니다. 결국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그 어떤 선두 프리미엄까지 감안했을 때 퍼는 한 30배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2026년 포워드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출 1조가 아니라 그게 더 상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 단가 인상 같은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현재의 숫자만 놓고 보실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느 정도 실적을 놓을 것이고 그리고 또 프리미엄을 준다면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봐주셨는데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꾸준히 좀 했으니까 그렇죠. 약간 좀 돌다리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HBM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들어서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HBM 수요 둔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하이브리드 장비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여기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 네.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내리니까 관련해서 이제 뭐 수요 그 둔화, 공급 과잉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불안한 얘기가 여기저기 나와요, 이제. 예, 또 주가가 내리니까 나옵니다. 맞아요. 예, 내리니까 나오는데 2024년 HBM 캐파 즉 생산 능력입니다. 그것이 이제 2023년 대비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뭐 추정치를 역산해서 뭐 시나리오 분석을 좀 해보니까 결국에는 HBM 수급률이 올해는 114.8%, 2025년은 125.1%로 수치상으로 뭐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증권사에 조금 나오기 좀 시작했어요.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캐파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HBM이 잘 팔리니까 여러 이제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이제 캐파를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렇죠. 확대를 그럼 하면은 그 확대한 대로 나올까?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캐파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HBM이 그러면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를 주문했는데 그 100개가 그러면 다 나오는가?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율 얘기도, 수율 문제도 있고, 캐파가 또 예정된 대로 확장이 안 될 수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가동률 문제도 있습니다. 네. 예, 가동률, 뭐 저번에 우리 TSMC 공장에서 이제 지진 났지 않습니까? 대만에.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순전히 캐파를 그냥 그 수치 그대로 풀로 다 적용을 계산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공급 과잉설이 좀 돌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짜 물건들을 이렇게 저희가 생산하는 걸 봤을 때 그런 그 어떤 시장의 어떤 제시한 어떤 네. 그 수치가 맞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할 변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저가 좀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시장, HBM3E에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대한 이제 고래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의 지금의 어떤 높은 어떤 지위가 훼손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 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그다음 TSMC, 한미반도체 요 연합군, 네. 요 연합군에 좀 타격이 조금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뒤집어 생각하면 삼성전자 향으로도 또 이제 한미반도체가 편입될 수 있다. 그렇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이제, 아까 캐파 확장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우려를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뭐 좋은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계속해서 뭐 캐파를 지금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공급이 좀 과잉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하지만 지금 뭐 올해까지 HBM3랑 3E가 모두 완판됐고요. 내년 계약을 이미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거의 이제 완판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한 공급 뭐 과잉 부분은 아니다. 예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수요도 지금 뭐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완화, 두께 기준을 이제 완화하게 됐기 때문에, 완화가 안 됐으면은 이제 지금의 TC 본더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도 다시 또 개발을 해서 써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단수 제한이 완화가 돼서 네. 기존의 TC 본더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제. 네, 그래서 HBM 이제 4, 5, 6까지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금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TC 본더 장비에서 우월한 지위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한미반도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는 내년, 내후년 넘어서 생각해라.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지금 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SK 하이닉스랑 같이 해서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또 거기서 또 게임 체인저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도 또 이제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게 된다면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레벨업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그 슈퍼을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덜란드 ASML과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슈퍼을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이 절대적인 기술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TC 본더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6월 초에 갑자기 급락했던 그날이 아마 악몽처럼 떠오르실 겁니다. 6월 3일이었어요. 그날 원래 정말 잘 나가던 한미반도체였는데 그날따라서 10% 가깝게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유엔즉슨 독점이 깨질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네, 한미반도체 경쟁사가 나타났다. 그때 한화가 매체에서는 좀 얘기됐던 쪽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이 경쟁력,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지 이 한미반도체만 TC본더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번에 그때 급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프로그램 나와서 그 다음 날인가요? 급락이 나와서 이제 저희 다뤘던 주제가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이거 어떻게 되느냐였는데 저는 그날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급락한 날인데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월 3일. 아,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인데 처음으로 제가 한미반도체 매수해야죠. 오. 라고 얘기를 아침 11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분위기 흉흉해졌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거 완전히 한미반도체 이제 끝났다. 그때 예. 21선도 깨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냐면, 하나 정밀기계죠. 하나 정밀기계가, 이제, TC 본더를, 이제 이제 그 SK 하이닉스에, 2대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네네. 그런 맞아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한 대였습니다. 예, 네. 한 대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BM3 장비였어요. 지금 이제 HBM3E거든요. 전 세대. 네, 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장비 들어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그럼 SK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 공급사였던 한미반도체를 이제 거래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듀얼 벤더로 이제 그러면 한화정밀기계 걸 쓰느냐라는 어떤 이슈가 이제 불거져서 독점적 지위가 이제 훼손되는 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 너네 파이 줄일 거야 이런 우려감이 막 드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2대가 아니라 한 대다. 예, 한 대고 그냥 테스트용으로 들어간 것이다. 아하. 그리고 테스트에도 몇 개월,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뒤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을하고 겨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HBM3E가 지금 다 이제 패키징 돼 갖고 예, 이제 차세대 이제 엔비디아 AI, 엔비디아 이제 마크 달고 이제 나오는 출시돼 갖고 이제 팔리고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제 개발될 HBM4라든가 이제 향후에 이제 독점 벤더로서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은 출구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퀄리티 테스트를 지금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지위를 아주 훼손할 건 아니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더 신고가가 회복됐어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 납품 이슈,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지금 증설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추가 수주가 저는 이제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한미반도체 자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부 변수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라든지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안 그래도 뭐 오늘인가요? 오늘 퀄컴하고 인텔에 대한 네. 그다음에 중국 이제 반도체 규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는 인텔하고 퀄컴도 미국의 주가가 반영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저번에 뭐 그 중국의 그 AI 칩 그 수출 규제 건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는 좀 타격을 몇 번 좀 받았었습니다. 몇 번 뉴스 나올 때마다 그랬는데 별 반응을 좀 안 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 패권을 다투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혹시나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슈는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올해 내내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오늘자 나온 뉴스에서 프랑스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를 이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오히려 그 포인트가. 네, 중국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우회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사양 칩 같은 것들을 이제 팔려고 이제 매출 하락을 좀 막으려고, 그러니까 막으려는 어떤 우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젠슨왕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네. 어떤 얘기였냐면 오히려 뭐 그런 쪽으로 뭐 중국 시장에 어떤 규제 이슈가 있어도 전 세계 우리의 칩을 원하는 수요는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CEO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뭐 되게 믿음이 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규제 관련해서는 예. 네. 이게 이제 쿠다라는 것을 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쓰는데 이 쿠다라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에서가 구동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AI의 이런 뭐 추론이나 학습 같은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하고 하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AI 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프랑스 당국, 즉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반독점법 위반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AI 칩을. 네.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기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지금은 이제 조사에 들어간 단계인데 네.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이제 규제 기관, 다른 국가들도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영국입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사하고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네, 우려 요인까지 함께 알려주셨어요.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반기 너무 잘 해왔던 한미 반도체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매출에도 공이 하나 더 붙겠지만 주가에도 이미 공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나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을 계속 네. 개척해 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고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주가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뭐 아까 펄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거의 89배입니다. 거의 90배 수준의 올해 매출하고 영업이익 전망치로 이렇게 나온 수치인데 주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도 보면은 좀 내려요. 그리고 지금 단기 추세는 조금 불리하더라고요. 네.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부분도 있고,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엔 수급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팔면 또 기관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21선이 스윙선이라고 하는데 21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0일 정도 선까지 좀 혹시 내려올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우선은 60일선 정도를 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밸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20만 원은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할까지는 아니고 올해 정도까지는 저는 AI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좀 크게 받을 것 같은데 25만 원 선도까지 정도 봅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예, 아무래도 이제 업계 프리미엄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에 필요한 건 결국 새로운 장비 계약권, 예,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8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 계약권은 결국 마이크론부터 저는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 하이닉스에서 수주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은 모릅니다만 삼성전자의 어떤 수주, 그것이 강력한 모멘텀. 만약 삼성전자한테서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 바로 20만 원은 찍을 것 같아요. 그날 어떤 그 얘기가 나온 날 예. 바로 찍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5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포인트들을 상세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아, 맞습니다. 예. 우선은 항상 저희가 투자할 때 봐야 될 게 증설. 네. 증설 이슈입니다. 지난 4월부터 6번째, 7번째 공장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TC본더 이제 공급을 위해서 부지 증설을 부지를 매입을 했다라는 거. 예. 이게 증설의 어떤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 기준 연 264대, 즉 월 22대의 TC본더로 생산 가능한데, 이게 내년에 420대가 된다? 결국에는 오더가 있지 않았나. 오더가 분명히 추가적인 오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내년 매출액 1조 원 정도 달성, 그것을 수치적으로도 뭔가 이제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거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요. 결국에 시장 확대, 여기 테크 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패키지 장비 시장, 여기 한미반도체 TC본더가 들어있죠. 지난해 57조 원 규모에서 28년에는 85조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 즉 패키징 장비 시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AHB 아니라 이건 연평균 50%씩 성장할 거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수주,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수주가 SK 하이닉스 납품권, 요것이 이제 거의 상반기에는 한 4천억 정도까지였는데 하반기에도 거의 이 정도 수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엔 아직 300억 원 정도의 수주밖에 안 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HBM 캐파를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를 더 사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 우선 이 두 회사에 대한 납품 가능성, 이런 것들과 추가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 수주 가능성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너가 자사주 매입하는 건 진짜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자사주 신탁 계약도 하고 각동신 부회장 지난 6월 초에도 30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354억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분율이 그래서 거의 36%까지 지금 육박을 합니다. 뭐 저희 고점이면은 매도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요 오너가의 어떤 누님들께서는 조금 매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곽동신 부회장만 네. 믿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그래서 뭐 오너 특히 뭐 실질적으로 대표가 이 곽동신 부회장인데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도 좀 하나 얘기하자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입니다. 아. 이게 이제 네덜란드 베시사라고 있습니다. 예, TC본더 이제 같이 하는 회사인데. 네. HBM4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될 수 있고. 근데 내년에 양상 예정입니다. 좀 빠르다고 보여져요, 배시가.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데 이 회사한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을지. 예, 지금 이제 한창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위협적인 요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것이 제가 2026년 매출 가지고 제가 계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어떤 이런 우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로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도권 경쟁 여기서 혹시나 밀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 한미 반도체 꼼꼼히 봤는데 저는 1시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회사 사명이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회사가 또 독립유공자 후손의 기업으로 그래요?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회사의 기계가 느껴진다. 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오늘 김진아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